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번째 생일날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다.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그날 밤 아들은 파리에서 아내 장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꿈에 그리던 여행이라는 글과 함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소리쳤다. 제 이름은 박선영, 나이는 70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깨달은 간단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까지 저절로 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은 의무가 아닙니다. 강요할 수 없죠. 주거나 혹은 주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받지 못하면 마음은 물 없는 우물처럼 말라버립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수백 번의 아침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안뜰이 내다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깔끔하고 깨끗한 서울 서초동의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눈을 떴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산 지 벌써 3년째입니다. 우리가 살던 옛날 집은 팔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머무는 것이 참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추억과 차려놓은 명절상이 그대로 남아있던 너무 많은 휴일들이 있었습니다. 귤과 트리 향기가 방 안에 가득했지만 아들의 전화는 끝내 오지 않았던 수많은 설날이 있었습니다. 물을 끓여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4년 전 어버이날에 아들 준호가 선물해준 바로 그 프렌치 프레스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그 애도 노력했었죠. 제가 진하고 설탕 없는 커피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 프렌치 프레스가 아마 그 애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준 마지막 선물이었을 겁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라디오를 작게 켜고 그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축하도 손님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었죠. 저는 그저 올해는 모든 것이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지,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선이 어디일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문자는 오전 11시 47분에 왔습니다.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마치 남의 것인 양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픔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너무나 차가워서 추울 정도의 명료함만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 자리가 바로 여기구나. 이준호는 38입니다.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 애가 수진이와 결혼하기 전까지 저는 그의 모든 생일에 곁에 있었습니다. 그 이전의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출산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팔꿈치 안쪽에 쏙 들어오던 그 애가 얼마나 따뜻한 빵 같았는지, 그의 아버지 현우는 당시 직업 군인이어서 출산 때 곁에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3년 동안 저는 아이와 단둘이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거나 부대에 있거나 다른 도시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면 낯설고 무심했으며 곧바로 다음 파견을 기다렸습니다. 준호가 5살 때 현우는 독일로 이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거절을 기다리는 듯 건성으로 제안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았습니다. 안정적인 삶, 평범한 학교, 동네, 학원을 원했습니다. 제 아들이 여행 가방을 싸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어린 시절을 보내길 바랐습니다. 현우는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냈지만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모든 학교 발표회, 아플 때, 학부모 총회, 기관지염으로 숨을 헐떡일 때, 침대맡에서 밤을 새우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제가 해냈습니다. 병원 행정과에서 일하며 밥값과 학원비를 벌기 위해 교대 근무를 2탕씩 뛰었습니다. 출장을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직 제안도 거절했습니다. 아들을 단 3일이라도 혼자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똑똑하고 착하고 수줍음 많게 자라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공대에 입학해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지금은 꽤 잘 법니다. 커피가 공짜이고 사무실에 빈백 소파가 있는 판교의 IT 대기업 중 한 곳에서 일합니다. 분당에 집도 샀습니다. 대저택은 아니지만 괜찮은 2층 집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차를 바꾸고 해외로 휴가를 갑니다. 파리, 스위스, 터키, 남들처럼 삽니다. 그때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만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28이었고 지금은 32입니다. 키가 크고 화려하며 잘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고향은 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족들이 끔찍할 정도로 화목하다고 했습니다. 첫인상은 꿈에 그리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눈에 띄지 않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준호가 일요일 점심 식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래요. 그러다 제 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을 위해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하느라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아예 명절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는 수진이네 친정에서 열렸습니다. 한 번은 제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그 집 추석이 어떤지 보셨어야 해요. 영화 같아요. 촛불, 전통, 노래, 모든 게 진짜라고요. 저는 제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씩, 그러다 어느 순간 획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만나는 건 오직 제가 부를 때뿐이었고, 오더라도 그녀와 함께였습니다. 수진이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대화는 오직 자기 가족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오빠, 키우는 개, 해운대 여행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김영희 여사는 그들에게 말 그대로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55세. 평생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큰 집에 살며 전 남편과 자식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준호는 이제 매달 그녀의 스파 방문, 미용실, 레스토랑 예약을 위해 돈을 댔습니다. 수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셨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께 최소한의 편안함이라도 드려야죠. 저는 그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제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힘들 때도, 월말에 돈이 떨어졌을 때도 단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말을 시작해봤자 그가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다른 가족의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제 생일을 잊었을 때도 수진이가 안녕하세요. 대신 저희 바빠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제 칠순을 3주 앞두고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였습니다. 스스로 전화를 건 것 자체가 이미 드문 일이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수진이네 어머님한테 또 문제가 생겨서요. 그는 어딘가 죄 지은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혼 소송 중이시잖아요. 근데 전 남편이 합의를 뒤집으려고 한대요. 해운대에 있는 집을 뺏으려고요. 변호사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너희는 어쩔 건데? 저희가 잠시 도와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모든 게 해결될 때까지만요. 도와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한 1억 원 정도요. 변호사 비용 내드리고 안정시켜드리려고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모에게 1억, 엄마에겐 엽서 한 장 없다니 라는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그건 엄청나게 큰 돈이야, 준호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기는 하니? 네, 알아요. 하지만 수진이 엄마는 평생을 자식들 키우는데 바치셨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요. 지금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라고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심장에 박힌 목과 같았습니다. 가족은 서로 돕는 것.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가족 안에서 저는 외부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거라고요. 수진이가 걱정은 하지만 그래야만 하니까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모님이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테니까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미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덫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누군가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한 잔 따라 창가에 앉았고 바로 그때 그 문자가 왔습니다. 쉼표도 감정도 없이 올해는 선물 없습니다. 다들 허리띠 졸라매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면의 무언가가 멈춰선 듯 했습니다. 마침표.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노트북을 열고 그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준호의 계정은 공개 상태입니다. 그는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죠. 보니 새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에펠탑. 앞쪽에는 그와 수진이 그리고 김영희 여사가 있었습니다. 웃고 껴안고 모두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막스마라 코트를, 수진이는 루이비통 가방을, 준호는 만족스러운 사위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서프라이즈를 선물해 주셨어요. 파리. 감사하고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가족이 최고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흘째 파리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꽃도 전화도 없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이 최고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뒤집을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픔이 아니라 차갑고 거의 외과 수술처럼 명료한 마음으로요. 사실 몇 달 전 아주 우연히 사설 탐정 한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립병원에서 자선 행사를 함께 준비하면서 알게 됐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아들이 어떻게 장모의 삶에 휘말렸는지, 돈이 어떻게 새어나가는데도 그녀는 계속 불평만 하는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적으로 돈도 형식도 없이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주 후 그는 답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공경에 처한 여인을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 연기를 하는 사람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2017년부터 인터넷으로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익은 꾸준히 높았습니다. 대구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하며 임대하고 있었고 전 남편의 건설회사 컨설턴트로 등재되어 차명으로 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총 수입은 연간 약 2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수진이와 준호에게 자기는 한 푼도 없고 관리비 내기도 빠듯하며 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파산 신청까지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저축도 수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여인이었죠. 준호가 그녀에게 보낸 돈은 식비나 치료비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김영희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을 숨기는 것을 돕는 변호사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스크린샷과 서류를 김민서라는 이름의 조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그 사설 탐정이 추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그녀의 탈세 혐의를 추적해왔지만 현재의 지출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파리, 명품 의상, 해외여행을 배경으로 한 파산 신청이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김영희 여사는 그냥 교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딸까지 포함해 모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이 사기극에서 지갑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더 진하게 타서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가 파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반드시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정말로 돌아온 지 이틀 후에 전화했습니다. 목소리는 지치고 어딘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기 수진이랑 같이 좀 들르려고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집에 계세요? 물론이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 그들은 저녁에 왔습니다. 수진이는 검은 코트를 입고 머리를 묶었으며 화장은 단정했습니다. 준호는 제가 3년 전 설에 선물했던 바로 그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앉지 않고 현관에만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 머무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처럼요. 엄마,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가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상황이 좀 복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세청에서 조사관이 찾아왔어요. 그는 수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수사를 받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압수수색을 나왔어요. 서류, 휴대폰, 노트북까지 다 가져갔어요. 세금 체납액이 있고 재산을 은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누군가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랑 저희가 보낸 돈 내역을 그들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전부 설명이랑 은행 명세서까지 붙여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저희가 엄마한테 보낸 모든 송금 내역을 조사할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기초연금으로만 생활한다고 신고했는데 저희한테서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준호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알고 있단다.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직접 국세청에 모든 걸 넘겼어. 현관에는 수술실에서 심장이 막 멎었을 때처럼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는 입을 열었지만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거 진심이세요? 진심이고 말고. 준호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가 김 여사님을 신고했다고요? 왜요? 이건 형사사건이에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지. 너희들이 벼랑 끝에 서 있었으니까. 그녀가 너희를 공범으로 만들 수 있는 사기극에 끌어들였으니까. 그녀가 너희에게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 가족의 친구가 아니라 네 엄마니까. 그는 시선을 떨궜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요. 우리가 알아서 해결했을 거예요. 아니, 준호야, 너희는 해결하지 못했을 거야. 마지막 남은 돈까지 다 줬을 거고, 이미 너희 돈으로 후유식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빚더미에 앉았을 거야. 그러다 너희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달았겠지.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분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아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3년에서 6년 사이래요.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죄책감이 아니라 자기 재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울고 계세요. 자기 아파트는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하시면서 우리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으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걸 이해했구나. 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수일 거라고 어머님이 심술궂어서 복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서류를 보기 시작했어요. 송금 내역을 확인하고 세금 내역을 조회했어요.
전부 사실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걸 갖고 계셨어요. 양심만 빼고요. 준호는 현관의 작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그분께 2억 원 넘게 드렸어요. 엄마, 2억 원이요. 그런데 그분은 여왕처럼 살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셨어요. 늘 부족하다고. 그는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것처럼 관자놀이를 꽉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몇 달 전부터.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네가 내 말을 들었을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궁핍하다고 하시면서 어디서 그렇게 많은 돈이 나냐고요. 그분은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제가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고, 자기가 아직도 저를 도와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준호 씨한테 제가 자기를 모함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녀가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퉜던 그날 밤, 그는 어머님이 뱀 같다고, 모두를 이간질하고 우리 가족을 망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죄송해요. 아직은 어머니를 안아드릴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먼저 소화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옹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될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준호야, 소화하렴. 다만 완전히 하렴. 그리고 잊지 마. 나는 복수한 게 아니라 구한 거야. 그들은 소리도 큰 말도 없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수진이는 감사함이 담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다른 시선, 다른 침묵이라는 것을.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조사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안녕하세요.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습니다.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하다면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녀간 후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소리의 의미가 아니라 느낌의 의미에서요. 마치 공기가 더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공간이 해방된 듯 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며 내가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여성스럽게, 부드럽게가 아니라 어른스럽게, 정직하게. 저녁에는 집 앞 마트에 갔습니다. 생선과 채소, 귤 몇 개를 샀습니다. 계산원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잘 지내요? 찾아오긴 하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당분간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했으며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어른스러운 여성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가 혼자 전화했습니다. 박선영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좀 찾아뵈어도 될까요? 준호 씨 없이요? 여자 대 여자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렴.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운동복 재킷 차림으로 보온병을 손에 들고 왔습니다. 캐모마일 허브차를 가져왔습니다. 제 엄마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가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남의 돈으로 사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그 다음엔 오빠, 그 다음엔 저희 돈으로요. 그게 그분께는 습관 같은, 삶의 방식 같은 거였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는 이래서는 안 되는 집에서 자랐어요. 여자는 장식품이고 모든 걱정은 남자가 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아빠가 떠나셨고 엄마는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댈 사람을 찾으셨죠. 그리고 제가 결혼했을 때 이제 제가 준호 씨를 통해 새로운 지갑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진이가 창밖을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그분을 믿었어요. 아주 많이요. 어머님께서 의심하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그냥 질투하시는 거라고 아들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엄마들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렇게 보일까봐 두려웠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실 필요 없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더 일찍 말씀해 주셨더라면 아마 저희가 이렇게 깊이 빠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지금 준호 씨랑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는 자기가 눈이 멀었다는 것, 남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에 힘들어해요. 심지어 엄마가 복수하고 싶어서 신고한 거면 어떡하지? 라고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넌 뭐라고 대답했니? 수진이는 저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복수를 원하셨다면 침묵하고 우리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셨을 거야. 하지만 어머님은 우리를 구해주셨어. 고통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지만 구해주셨어. 라고요. 저는 내면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칭찬 때문이 아니라 인정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진실을 볼 때 그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수진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엄마에게 화장품, 여행, 치료, 이혼 소송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간 동안 사업을 키우고 자산을 숨기고 웃으면서 거짓말을 하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한 채 더 사거나 아이를 갖거나 아니면 그냥 대출 없이 내일 또 엄마에게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도 있었어요. 수진이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준호 씨가 아직은 말이 없지만 어머님께 화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건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죠. 떠나기 전에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어머님이 필요하시면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저도 선서하고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는 환상 속에서 살기 싫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서 화려하고 거만하며 차가웠던 그 수진이가 아니라 지쳤지만 강인한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증인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민서 조사관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제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다시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박선영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해외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고 저희는 실형을 구형할 겁니다. 심각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단순히 소득을 숨긴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차명 계좌를 통해 의도적으로 한 짓입니다. 게다가 파산 사기까지?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에서 나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날은 흐렸고 가벼운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제 노력이나 개입 없이 그저 법에 따라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몇 번 전화를 걸어 제 안부를 묻고 일의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준호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말없이 지내며 거의 농담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칠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른이 된 것 같다고요. 그가 직접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다시 읽어봐요. 알고 보니 엄마한테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자동적으로 한 거죠. 이제야 눈이 뜨인 거예요. 저는 들으며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희 언제 한번 가도 될까요? 그냥 대화 없이 그냥 차 한잔하러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렴, 문은 열려 있단다. 그들은 토요일에 예고 없이 그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흰 국화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꽃을 내밀고 마치 소년처럼 시선을 떨궜습니다. 죄송해요.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어리석고 정말 불공평했어요. 저도 알아요. 만약 저희를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해할게요. 저는 꽃을 받아 물병에 꽂았습니다. 너희를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니란다, 준호야. 그저 너희가 나를 편한 엄마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보여요. 수진이는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구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체리파이였습니다.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함도 긴장감도 없이 마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요. 그리고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직접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영희 여사에게 판결이 내려질 것을 알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징역 3년의 집행유예 그리고 벌금. 모든 자산은 압류됐어요. 해외 출국 시도는 가중 처벌 사유로 인정됐고요. 그분은 아직도 이게 음모라고 어머님이 마녀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분 변호사조차 이 정도로 끝난 걸 감사하라고 했대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그냥 휴대폰을 끄고 꿀을 넣은 민트차를 끓였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 때문이에요. 수진이 엄마한테 들어갔던 돈의 일부를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얼마라도요. 엄마가 편히 쉬고 치료받고 자신을 위해 쓰실 수 있도록요. 저는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돈도 좋지만 나는 다른 걸 원한단다. 어떤 거요? 너희가 정직하게 거짓 없이 누군가는 불쌍하고 누군가는 희생자고 너희는 항상 죄인인 그런 게임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안 후부터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며칠 후 제 이름으로 국세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가 사기의 피해자로서 간접적인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정보 제공에 대한 참여로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천만 원. 저는 숫자를 2번 다시 읽고 편지를 닫고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습니다. 크지 않은 그저 조용하고 놀란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구나. 소리도 전쟁도 없이 그저 찾아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버텨냈고 냉혹해지지도 악해지지도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신으로 남았습니다. 국세청에서 온 편지를 받은 후 이틀 동안 봉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기요금 고지서와 낡은 사진 앨범 사이 선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돈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특히 제 나이에는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진실이 공식적으로 서류상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차분하게 서두르지 않고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고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 부산을 떨지 않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모피 코트나 여행 상품, 임플란트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게.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빚지지 않은 여자로서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다시 혼자 왔습니다. 저 왔어요.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들어오렴. 저는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주는 건 사양할게. 그녀는 가방에서 얇은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표예요. 10일짜리 호텔이고요. 조용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바닷가에 있고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준호 씨랑 제가 결정했어요. 어머님께서 좀 쉬셔야 한다고요. 혼자 손님 없이요. 그냥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곳에 계시라고요. 저는 그녀를 보며 솔직히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진심이니? 이보다 더 진심일 순 없어요. 제가 직접 다 예약했어요. 일주일 뒤 출발이에요. 원하지 않으시면 말씀하세요. 전부 취소할게요. 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어머님께서 쉬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돈이 아니라 어머님 돈으로요. 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진심으로 남김없이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구나. 핏줄이 아니라 선택으로 맺어진 가족. 그 며칠 동안 저는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 수영복을 샀습니다. 아름다운 것으로요. 수진이가 고르는 것을 도와주며 늘 입던 검은색이 아니라 따뜻한 에메랄드색을 사라고 고집했습니다. 이걸 입으시면 바다의 여왕 같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웃으며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 염색까지 해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색으로 살짝 톤만 바꿨습니다. 이제 정말 잡지에서 나온 것 같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전화해서 서류나 공증, 계좌 이체 같은 데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엄마, 아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무슨 뜻이니? 혹시 뭐 바꾸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새 가구나 인테리어를 원하시거나 아예 이사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딱 하나, 조용한 거. 그는 이해하고 더는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출발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이와 준호가 저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보온병에 담은 차, 길에서 덮을 담요, 심지어 비행기에서 쓸 목베개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준호가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근데 정말 불난 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걸 끊고 쉬세요. 엄마는 그럴 자격이 있으세요. 저는 택시에 앉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자격이 있구나. 증명해낸 것도 억지로 얻어낸 것도 아닌 바로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요. 제주도는 저를 햇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5월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했습니다. 바다는 서두르지 않고 부드럽게 재촉하지 않는 오랜 친구처럼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매일 해변을 따라 산책하고 그늘막 아래서 책을 읽고 호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도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도 문제를 해결하는 엄마도 아닌 그저 저 자신, 한 여성, 한 시민, 살아있는 한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휴가 3일째 되던 날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 여사님께 보냈던 돈 일부를 돌려받는 절차를 마쳤어요. 민사소송으로 거의 1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그때
엄마가 송금 증빙 서류를 꼭 챙기라고 하신 덕분이에요. 저희 그 돈으로 땅 사서 집 지으려고요. 저희 집, 우리 집, 이제 과거의 유령은 없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정말로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했지만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와 신발을 벗고 복도에 가방을 내려놓고 현관 의자에 앉아 그냥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먼저 들르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뭐 좀 가져갈게요. 보시고 평가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부엌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집 설계도였습니다. 수진이랑 양평의 땅을 골랐어요. 조용하고 숲이 있고 근처에 강도 흘러요. 이건 대저택도 성도 아니고 그냥 집이에요. 정원, 베란다, 작업실, 침실 3개, 삶을 위한 단층집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상관인데? 제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영감의 건축가시잖아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거기에 엄마 방도 있을 거예요. 창고에 놓인 엄마 침대 같은 거 말고요. 진짜 엄마 방이요. 저는 씩 웃었습니다. 서두르지 마. 나 아직 내 집 아무에게도 안 넘겨줬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거기엔 항상 엄마를 위한 자리가 있을 거예요. 조건 없이요. 그냥 엄마는 우리 사람이니까요. 그 말은 어떤 보상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억지나 원망이나 꾸며낸 죄책감 없이 그저 사실로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수진이와 함께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녀가 고집했습니다. 어머님은 변화가 필요해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면이 이미 다른 분이 되셨으니까요. 외모도 거기에 맞춰야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가벼운 커트, 평소보다 조금 짧게 제 본래 머리색으로 그냥 산뜻하게만 했습니다. 손톱은 단정하게, 화려함 없이, 그리고 옷은 단순하지만 질 좋게, 유행이 아니라 품격을. 그곳에서 나왔을 때 거울에는 여전히 같은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모든 것을 참는 엄마가 아니라 어깨 뒤에 고통과 선택, 그리고 승리를 모두 짊어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동안 김영희 여사의 사건은 순리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숨겨진 자산을 박탈당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체납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출국 제한이 있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진이는 그녀가 전화를 걸어 소리치고 비난하고 울다가 다시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더는 그분의 거짓말 속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분이 몇 년 동안 우리를 이용했다는 게 너무 아프다고요. 그분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믿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가족, 진짜 가족을 선택했다고 했어요. 동정과 협박 위에 세워진 가족이 아니라요. 그리고 제게는 다른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이 외출하기 시작했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가고 싶어서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서 하는 노인들을 위한 그림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에는 저처럼 사연이 있고 주름이 있고 고생을 겪었지만 눈에 빛이 있는 살아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중 한 분인 정숙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 은퇴했을 때 생각했지. 이제 끝이구나. 텔레비전이랑 혈압만 남았구나. 그러다 춤을 배우러 갔어. 이제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해. 할머니가 젊은이 같다고 말이야. 우리는 웃고 보온병에 담아온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삐뚤빼뚤한 사과가 있는 정물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서 우리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축하해요.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거창하게 말고 손님도 없이 그냥 우리 셋이서만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옆에 비켜서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부르는데 왜 숨어야 하지? 갔습니다. 식탁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배추전, 와인 한 잔씩 밝고 평온하고 긴장감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말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무너지지 않아주시고 저희를 되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없었으면 저희는 가라앉았을 거예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큰 말도, 약속도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자리를 잡은 듯 했습니다. 수진이는 새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던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제는 작은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합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준호는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요. 공책에 생각을 적습니다. 일기처럼요. 자신이 어디서 틀렸는지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다른 사람, 어른스럽고 진짜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나를 먹여준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엄마에게 침을 뱉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동정이 아니라 힘으로 계속 사랑해준 사람이다. 내가 엄마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다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저는 들으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아픔 때문이 아니라 때로는 인생이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돌려주기 때문에요. 여름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주말 농장에 몇 번 갔습니다. 제 것이 아니라 이웃이 초대해 주었습니다. 버섯을 따러 다녔습니다. 한 번은 수원화성으로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혼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챙겨서요. 산책하고 성곽을 바라보고 옆자리 아주머니들이 손주, 남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일부구나. 나는 인생의 변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막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늦어서 죄송해요. 저희 둘이 앉아 있는데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말해보렴. 생각해봤는데요. 집 다 지으면 그래도 저희 쪽으로 이사 오시는 건 어떠세요? 완전히가 아니고요. 그냥 옆에서 사시는 거예요. 별도의 공간에 문도 따로 있고 주방도 따로 있지만 바로 옆에요. 저희 더 이상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호야, 생각 좀 해볼게. 정말로 생각해볼게. 그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압박 없이 기다릴게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번에는 엄마가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중심이고 엄마가 기반이에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두운 마당, 가로등, 드문드문 지나가는 차들. 모든 것이 조용하고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복수도 처벌도 아닌 회복. 존중과 깨달음과 온기를 가지고 돌아온 삶. 며칠 후 평범한 종이에 손으로 쓴 편지가 왔습니다. 서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필체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희 여사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됐군요. 내 아들은 이제 당신 아들이요. 당신 말을 듣더군. 기쁘시겠소.
나는 여전히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았지. 고맙소. 그렇게 해줘서. 저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보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독에게도 제자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리되고 닫혀있고 삶에 접근할 수 없는 곳. 9월 말 수진이가 호박 파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을이라서 그냥 따뜻한 걸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득 물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없었다면 너희는 계속 그분을 믿었을까?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주 늦어질 때까지, 끝까지요. 저희가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바닥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0월 말, 저는 다시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미 제 돈으로 선물 없이 그저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담요를 덮고 해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불을 지났고 신뢰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지만 나 자신을 잃지는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왔다. 같은 형태는 아니고 빠르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뒤에서 호텔 직원이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방금 내린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때맞춰 왔네요.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이 제때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제 가치를 깨달아야 했을 때, 자신의 가치는 누구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 며느리가 내 신용카드를 훔쳤다. 다음날 나는 보석과 여행 경비로 750만 원이 결제된 내역을 보았다. 월요일에 며느리는 내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선물 정말 최고예요.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사용한 그 카드는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카드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요즘 들어 시력이 부쩍 나빠졌으니까 숫자를 잘못 볼 때도 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를 3번이나 다시 읽었을 때 내 손은 그야말로 부들부들 떨렸다. 단 하루 만에 750만 원, 한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팔찌 하나에만 거의 300만 원, 또 다른 매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목걸이, 그 다음은 고급 스파에서 거의 40만 원,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KTX 특실표와 부산 해운대 한복판에 있는 호텔 예약까지. 나는 부엌 식탁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38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차를 마시던 바로 그 식탁이었다. 내가 혼자가 된 지 벌써 3년.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 집도 온전히 내 것이 아닌 것 같았다. 허락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렇게 내 것을 털어갈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안전한 내 공간이란 말인가?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며느리 지아에게서 온 새 문자였다. 어머님, 선물 정말 감사해요. 완전 감동이에요. 사랑해요. 나는 속이 뒤틀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굴욕감 때문이었다. 너무나 명랑하게 문자를 보낸 그 태도 때문에. 마치 이건 사기나 절도가 아니라 다정한 가족 간의 선물인 것처럼 나는 그 문자를 노려보았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정말로 내가 이 모든 걸 삼킬 거라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입을 다물 거라고, 늙고 어리석은 내가 그저 어깨나 으쓱하고 말 거라고 생각한 게 틀림없었다. 1분 뒤 두 번째 문자가 왔다. 저희 지금 민준 씨랑 부산이에요. 호텔방이 정말 끝내줘요. 바다 전망이 꿈만 같아요. 어머님이 보셨어야 하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리고 이어진 사진들. 그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창가를 배경으로 서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목에는 목걸이를, 손목에는
방금 명세서에서 본 그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리고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사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식탁에 내려놓고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마당에는 내 장미들이 보였다. 남편이 막 아프기 시작했을 때 직접 심었던 바로 그 장미들. 나는 그 장미들을 남편의 기억처럼 소중히 돌보고 있다. 이 집 전체와 마찬가지로 3년째 나 혼자서. 그런데 이제는 이 집조차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정적이 흐르고 옮기는 너무나도 부족했다. 나는 적어도 이 집만큼은 나의 요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보다. 나는 그녀가 언제 카드를 가져갈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나는 카드를 가방에서 거의 꺼내지 않는다. 항상 지갑 속 옆 주머니에 넣어두는데 기억났다. 일요일에 저녁 식사를 하러 왔을 때였다. 지아가 부엌일을 돕겠다며 자처했다.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나를 꼭 껴안았는데 내 가방은 바로 옆 의자에 놓여 있었다. 아마 그때였을 것이다. 참으로 교묘했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가장 속상한 것은 내가 그동안 노력했다는 점이다. 3년 동안 나는 그녀 앞에서 허리를 굽혔다. 그녀의 옷차림을 칭찬하고 맛없는 샐러드조차 맛있다고 했다. 그저 다투기 싫어서 모든 것에 동의했다. 그녀가 아들 민준 앞에서 내가 간단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웃어넘겼다. 내 남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녀가 눈을 치켜뜰 때 나는 더 이상 남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 인테리어가 90년대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나는 정말로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나 고민했다. 내가 원했던 건 단 하나, 민준이를 잃지 않는 것이었다. 그는 내 유일한 아들, 내 아이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묘지에서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는 마치 벽이 세워진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민준이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그가 알았을까? 혹시 지아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들. 네, 엄마, 저기 여쭤볼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해요. 나는 긴장했다. 물론이지, 민준아. 물어보렴. 지아가 그러는데 엄마가 기념일 선물하라고 직접 카드 쓰라고 허락하셨다면서요. 저희한테 선물해주고 싶으셨는데 지금 와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다고 하던데 나는 얼어붙었다. 바로 이거였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뒤집고 모든 것을 꾸며냈으며 내 아들은 그걸 믿었다. 민준아,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허락한 적 없다. 카드도, 여행도, 쇼핑도 전부 내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이야. 그는 침묵했다. 그런데 엄마, 지아가 저한테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분명히 내 자신에게 선물 좀 해라고 쓰셨던데요. 서프라이즈처럼요. 난 그런 거 쓴 적 없어. 내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절대로. 지아에게도, 너에게도. 누군가 문자를 조작했을 수도 있겠지. 그는 다시 침묵했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힘든 한 해였잖아요. 그리고 김 원장님도 그러셨잖아요. 사별 후에 가끔 그럴 수 있다고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요. 뭔가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잖아요. 김 원장님. 내가 거의 반말을 쓸 정도로 가까운 우리 동네 의사. 어릴 때 민준이를 몇 번이나 그 병원에 데려갔는지 나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기억한다. 언제 그에게 그런 말을 해놓았을까? 민준아,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모든 걸 똑똑히 기억해. 내 카드가 가방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 누군가 허락 없이 가져간 거야. 그걸 절도라고 부른단다. 그가 쭈뼛거렸다. 엄마, 일단 저희 돌아가면 차분히 앉아서 다 얘기해요. 이런 오해 때문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오해?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750만 원이야. 이건 어머, 잘못 눌렀 내가 아니라고. 이건 0원짜리 커피가 아니야. 이건 절도야, 민준아. 엄마, 잠깐만요. 지하말로는 호텔에서 몇 박이랑 기념품 조금 산 게 전부라고 했어요. 나는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행이었다. 아들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집에 돌아오면 지하 여행 가방을 한번 들여다보렴. 팔찌, 반지, 귀걸이들을 보고 그게 전부 조금으로 살 수 있는 건지 생각해봐. 나는 전화를 끊고 자리에 앉았다. 추위했던 것처럼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노가 시작되고 있었다. 배신 뒤에 찾아오는 올바른 분노.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안에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안경을 꺼내 명세서를 식탁에 펼쳐놓고 꼼꼼히 뜯어보기 시작했다. 지아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그냥 내 개인 카드가 아니었다. 이건 남편과 내가 예전에 함께 설립했던 회사 명의의 카드였다. 법적으로 여전히 존재하는 회사. 그리고 만약 모든 것이 확인된다면 그 결과는 단순히 어머, 실수로 가져갔어요. 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었다. 밤새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기만 하면 그 장면이 눈앞에 다시 떠올랐다. 부산의 호텔 창가를 배경으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내 보석들을 몸에 두른 채 미소 짓는 지아의 모습.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나 자신에게 사주지 못했을 만큼 값비싼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걸 차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참아왔을까? 왜 진작에 선을 긋지 않았을까? 그러자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 안에 무언가가 터져나온 것처럼. 예전에는 억누르고 외면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들의 결혼식이었다. 그때 이미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다. 지아는 나를 가족석에 앉히지도 않았다. 모든 친척, 친구, 가까운 이와 머니들이 웃고 떠들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나는 구석진 테이블에 남편의 먼 친척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저녁 내내 반쯤 졸다가 혈압 불평만 하던 고모님이 계셨다. 민준이는 나중에 물론 변명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지아가 너무 긴장해서 자리 배치를 엉망으로 했나 봐요. 이해하시죠? 그래, 나는 이해했다. 항상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나의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그 다음은 그들이 SNS에 올린 사진들이었다. 거의 모든 사진에 나는 없었다. 마치 내가 그들 삶의 일부가 전혀 아닌 것처럼. 내가 조심스럽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지아는 웃었다. 어머님도 참 그냥 우연이에요. 아, 나중에 어머님이랑 같이 한 컷 찍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다. 결혼 후 첫 추석이 기억났다. 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드러운 베이지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2주 동안이나 직접 떴다. 선물로 주었을 때 그녀는 포장을 풀고 단 몇 초간 손에 들고 있다가 말했다. 정말 감동적이네요. 누군가는 분명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옆으로 치워버렸다. 마치 그게 물건이 아니라 쓰레기라도 되는 것처럼. 나중에 나는 그 목도리를 보았다. 그들의 현관에 중고 거래 앱에 올릴 태그가 붙은 채로 걸려 있었다. 누구에게 주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리려 했던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어버이날에 일어났다. 나는 그들을 늦은 아침 식사에 초대했다. 식탁을 차리고 민준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불고기, 잡채, 갈비찜까지 아침부터 내내 부엌에 서서 준비했다. 지아는 새 비싼 원피스를 입고 와서는 곧바로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이거 정말 정감 있네요. 그녀는 과장된 다정함으로 말했다. 진정한 집밥, 마치 과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리고는 SNS에 올렸다. 어르신들의 옛날 시골 밥상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녀는 나를 무슨 박물관 전시품처럼 만들어버렸다. 민준이는 옆에 앉아 웃고 있었고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희 민준 씨랑 더 큰 집을 살까 생각 중이에요. 좀 더 현대적이고 보안 시스템도 잘 갖춰진 집으로요. 그녀는 마치 무심결에 말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은 내 부엌, 낡은 찬장, 식탁의 비닐 커버, 남편과 내가 90년대에 함께 발랐던 벽지를 훑었다. 물론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하니까 가까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사람인 양날을 보며 덧붙였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모든 게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아시잖아요. 나이, 기억력, 넘어지는 거, 약.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강철 같은 차가움이 있었다. 민준이는 나를 변호하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못할 것처럼 가방 속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 다음에는 내가 혼란스러워하고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제는 몇몇 일들을 믿을 만한 손에 넘겨야 할 때라고 점점 더 자주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걱정스럽고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어머님, 자동 이체가 편리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머님께는 그게 더 쉬울 텐데요. 아니면 자산 관리사를 연결해 드릴까요? 신경 쓰실 일 없게요. 예를 들어 민준 씨를 계좌에 공동명의로 올리는 거죠. 그냥 만일을 위해서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의심은 스며들었고 기운은 빠져나갔다. 그녀는 서서히 내게서 돈뿐만 아니라 나의 의지, 나에 대한 존중심까지 빼앗아가고 있었다. 가장 비열했던 것은 그녀가 내 고통, 남편을 잃은 나의 외로움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내가 남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마치 열이 나는 아이를 대하듯. 물론이죠, 물론. 배우자를 잃는다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특히 노년에는요. 때로 어르신들은 그 후에 너무 정신을 잃어서 모든 걸 잊고 혼란스러워 하시죠. 나는 그때 못 들은 척했지만 이제야 깨닫는다. 그녀는 미리 기반을 다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 내가 그녀에게 건넸던 모든 친절한 말은 내가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내가 독립적이려는 모든 시도는 고집으로 비쳤다. 모든 감사의 말은 약점으로 포장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 3시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은 차를 마시며 아주 오랜만에 두려움이 아닌 진짜 분노를 느꼈다. 조용하고 차분하며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날 같은 분노. 나는 노트북을 꺼내 내 모든 계좌를 열고 확인하기 시작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나를 소름 돋게 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아는 몇 달 동안 내게서 돈을 훔치고 있었다. 조금씩 10만 원, 20만 원씩, 미용실, 레스토랑, 부티크. 평일에 내가 집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의 카드, 내 개인 카드가 아닌 남편과 내가 함께 세웠던 회사, 영서 컨설팅의 카드에서 지출되었다. 컨설팅 회사. 나는 이제 거의 운영하지 않았다. 남편이 죽은 후 거의 모든 것을 중단했지만 폐업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민준이, 그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나를 도왔다. 공식적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었고 접근 권한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법인 카드에서 이 모든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이건 법인 사기였다. 그리고 이걸 증명한다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나는 노트북을 닫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은 어둠, 내 장미들, 한때 사랑이 가득했던 집. 이제는 나 혼자뿐인 집. 하지만 아주 오랜만에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내게는 진실이 있었고 나는 그 진실과 함께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잠에서 깼다. 제대로 잔 것 같지도 않았지만 몸은 피로로 무거웠는데 머릿속은 마치 누군가 불을 켠 것처럼 맑았다. 아주 오랜만에 느끼는 명료함이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옷장을 열었다. 부드러운 홈웨어와 니트 조끼들 뒤 구석에 정장 한 벌이 걸려 있었다. 남편이 우리 회사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준 바로 그 옷. 짙은 남색에 격식 있는 맞춤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정장. 5년은 입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몸에 완벽하게 맞았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예전처럼 깔끔한 스타일로 묶었다. 남편과 중요한 회의에 갈 때 하던 방식이었다. 가벼운 화장도 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30년 동안 사업을 이끌며 누구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던 여자. 거울에는 진짜 내 모습이 비쳤다. 지아가 동정심 어린 눈으로 보던 그 모습이 아니라 불성실한 고객들이 두려워하고 파트너들이 존중했던 그 모습. 나는 사무실로 향했다. 그렇다. 예전에 영서 컨설팅이 있던 바로 그 사무실. 도심의 건물, 유리문, 입구의 경비원. 나는 오랫동안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 프로젝트 중 하나를 마무리할 때가 마지막이었다. 입구에서 우리 회사의 오랜 직원인 김 부장님이 나를 맞았다. 박 대표님. 그녀는 의자에서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실 줄은 몰랐네요. 좋은 아침이에요. 김 부장. 회계팀에 좀 가야겠어요. 담당자분 자리에 계신가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들었다. 곧 내려오실 겁니다. 몇 분 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우리 회사의 경력이 많은 회계 담당자가 나왔다. 진지하고 차분하며 절대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는 분이었다. 대표님. 그녀는 절제된 목소리였지만 눈빛에는 주의 기품이 담겨 있었다.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네, 회의실로 가야겠습니다. 최근 6개월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싶고 감사 및 사기 방지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우리가 한때 수십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고 가장 어려운 과제를 논의했던 바로 그 회의실로 나를 안내했다. 모든 것이 내가 기억하던 그대로였다. 참나무 테이블, 푹신한 의자, 선반에 가지런히 정돈된 서류철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였. 그녀는 내 앞에 출력물을 펼쳐놓고 옆에 앉았다. 우리는 날짜별로 보기 시작했고 어젯밤 화면으로 보았던 것이 이제 종이 위에 놓여 있었. 구매 내역이 하나씩 달마다 금액은 5만 원부터 수십만 원까지. 부티크, 미용실, 고급 레스토랑. 모든 것이 업무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내 아들 민준이가 회사의 공식 대리인으로 등록된 카드로 결제되었다. 회계 담당자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다. 예를 들어 여기 고객 접대비로 기재되어 있네요. 이게 업무상 미팅이 아니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해요. 나는 대답하고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보석 가게에서 산 팔찌를 차고 있는 지아의 사진. 사진 밑에는 부산에서는 럭셔리하게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 팔찌는 3주 전에 180만 원에 구매됐어요. 여기 보고서에는 고객 선물용으로 되어 있네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대표님, 만약 법인카드가 목적외로 사용되었고 그 비용이 업무상 경비로 처리되었다면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기입니다. 게다가 법인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겁니다. 그녀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았다. 저희는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에 매우 엄격합니다. 세무조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금액이 크면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솔직히 무서웠다. 내 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날까지 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뭐죠? 먼저 계좌를 동결해야 합니다. 즉시요. 더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변호사들을 위한 보고서와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표님께서 고소하지 않으시면 회사가 모든 것을 묵인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회사가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24시간. 그 후에는 해야 할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녀가 덧붙였다. 명심하세요. 만약 민준 씨가 아내가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도 공범으로 간주될 겁니다. 몰랐다면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거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출력물을 쳐다보았다. 종이들, 그리고 그 뒤에 모든 진실이 있었다. 최소 750만 원, 그리고 모든 것이 영수증과 서명으로 문서화되어 있었다. 이건 카드를 헷갈린 내가 아니었다. 이건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나는 온종일 사무실에서 보냈다. 전화를 걸고 재확인하고 비교했다. 서류철마다, 표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액, 그 다음에는 점점 더 큰 금액, 처음에는 화장품, 그 다음에는 옷, 그 다음에는 여행, 처음에는 가끔,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남편과 내가 무에서부터 일군 회사의 계좌에서 지출되었다. 이제 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 회사. 나는 깨달았다. 이제 그만.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을 그들이 망가뜨리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절대로.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무거운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날씨조차 무언가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듯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았다. 남편이 신문 읽기를 좋아했던 바로 그 의자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했어. 증거를 모았고 모든 것을 확인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민준이가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질문이었다. 나는 그가 단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기를, 지아가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저질렀기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점점 더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나를 마치 짐처럼 쳐다보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나에게는 그들 집에 예비 열쇠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막 이사했을 때 민준이가 혹시 모르니까라며 직접 주었던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그 열쇠를 들고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열쇠를 꽂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열쇠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서자마자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집은 물론 훌륭했다. 현대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가구, 벽에 걸린 그림들은 분명 저렴하지 않았다. 레스토랑 같은 와인셀러까지.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무거운 것이 떠다녔다. 마치 이 아름다움이 부유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욕망에서 온 것처럼.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가 멈춰섰다. 식탁 위에는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일부는 연체라는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미친 한도가 남은 신용카드 명세서, 자동차 회사로부터 온 미납으로 인한 차량 압류 경고장,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석 달째 연체 중이었다. 나는 마치 폐허를 보듯 서 있었다. 그러고 나서 침실로 갔다. 화장대 위에는 보석함이 놓여 있었다. 크고 검은색이며 오칠이 되어 있고 자물쇠가 달린 함. 참지 못하고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었다. 에메랄드 귀걸이, 다이아몬드 팔찌, 진주 목걸이, 하나하나 명세서에서 본 것들이었. 모두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산 것들이었다. 훔친 것이지만 마치 전리품처럼 여기에 전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아래쪽 서랍에 있었다. 거기에는 평범한 사무용 파일이 놓여 있었지만 재무계획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고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거기에는 내 은행 계좌 명세서 출력물, 집문서, 남편의 사업 경력에 밑줄이 쳐진 부고 기사 스캔본이 있었다. 상속, 성년 후견, 위임장 작성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출력물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지아의 손글씨로 쓰인 종이가 있었다. 깔끔한 글씨체로 항목별로 계획, 주의 산만 징후 확립, 기억력 문제 확인, 여름까지 계좌 접근권 확보, 연말까지 위임장 작성 완료, 18개월 후 자산 완전 관리. 나는 그것을 2번, 3번 읽었다.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훔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 돈, 내 삶에 대한 권리까지. 서서히, 영리하게, 계산적으로 나는 휴대전화를 꺼내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글씨가 잘 보이도록 애썼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고 닫고 돌아서서 나왔다. 더 이상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집에 와서 나는 남편이 특별한 날을 위해 항상 아껴두던 그 콘약병에서 조금 따라 마셨다. 이 경우가 바로 그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알았다. 짐작이 아니라 확실히 알았다. 지아는 단순히 뻔뻔하고 염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약탈자였다. 차갑고 계산적이며 전문적인. 그녀는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동안 우리가 단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그녀가 그냥 성격이 좀 강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녀는 위험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나를 늙고 약하고 어리석은 과부로 혼자 남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약간의 친밀함이라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사람으로, 모든 것을 참아낼 사람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잊었다. 내가 단지 나이든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박서윤, 남편 김영수의 아내이자 지아가 아직 학교에 다닐 때 서울의 대기업들과 협상하고 입찰을 따냈던 회사의 공동 창업자라는 것을. 나는 표정을 관리할 줄 안다. 서류를 다룰 줄 안다. 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 그녀가 나와 체스 게임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도 그녀 못지않게 술을 둘 줄 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음 날, 나는 알람 없이 스스로 일어났다. 더 이상 불안은 없었고, 오직 단단함만이 있었다. 나는 모든 서류, 사진, 출력물을 모아 깔끔한 파일에 넣어 복수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나는 단지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싶었고, 내 아들, 내 친아들이 마침내 자신의 곁에 누가 있는지 보게 하고 싶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다. 오늘 우리 집으로 오는 게 좋겠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무슨 일 없으시죠? 아직은. 하지만 더 나빠질 수 있어.
사시까지 기다릴게. 나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날카롭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대화가 심각할 것임을 깨달았다. 사시에 그는 혼자 왔다. 지하 없이 그것만으로도 나는 희망을 느꼈다. 그는 재킷을 벗고 식탁에 앉아 나를 조심스럽게 쳐다보았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셨어요. 나 사무실에 다녀왔다, 민준아. 무슨 사무실이요? 우리 회사, 영서 컨설팅. 김 부장님 만나서 보고서들을 다 확인했어. 그리고 이걸 보여주마. 나는 파일을 열었다. 차분하게, 차례대로 계좌 명세서, 영수증, 보석 사진. 그들 집에서 찍은 사진들을 꺼내놓았다. 마지막으로 그 계획이 적힌 종이까지. 민준이는 침묵하며 읽고 넘기고 그러다 모든 것을 밀쳐놓고 조용히 물었다. 우릴 감시하신 거예요? 아니, 민준아. 나는 절도로부터 그리고 내 삶을 빼앗으려는 시도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니? 나는 지하의 메모 스캔본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는 읽고는 창백해졌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가 겨우 내뱉었다. 지아가 이럴 리 없어요. 그럼 누구 짓인데?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나? 아니면 지아 필체를 흉내낼 줄 아는 그녀 친구? 그는 눈을 내리깔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다. 왜 저한테 미리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네가 믿지 않았을 테니까. 제가 어떨지 어떻게 아세요? 나는 널 알아. 최근 몇 달간 네가 나를 어떻게 쳐다봤는지 봤어. 그녀가 나를 늙고 피곤하고 잘 잊어버린다고 말할 때 네가 어떻게 고개를 끄덕였는지, 네가 그녀가 보살핌이라는 명목으로 내 일에 관여하도록 어떻게 내버려뒀는지. 그는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제가 이 일에 가담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 알고 싶어. 네가 그녀가 회사 계좌를 쓰는 걸 봤니? 네가 직접 그 카드를 내 명의로 발급받았잖아. 네가 서류에 서명했어. 너는 그녀가 회사 일과 관련 없다는 걸 알았잖아. 그는 다시 침묵했다. 저는 엄마랑 같이 결정하신 줄 알았어요. 엄마가 직접 허락하셨다고. 언제? 어디서? 내가 그녀에게 접근 권한을 넘겨준 서류 하나라도 보여줘봐. 내가 동의한 서류라도.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준아, 이건 더 이상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형사 책임이 따르는 일이야. 사실상 기업 금융 분야의 사기죄야. 나는 내일이라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내게서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할 거야. 그는 식탁에서 물러나 소파에 앉았다. 바닥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저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아가 주는 대로 서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머뭇거렸다. 왜냐하면 그녀는 강해요. 설득을 잘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우리 사이에 다툼 없이, 긴장 없이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엄마가 모든 것에 동셔야 하는 줄 알았어요. 내게는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너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어. 단 한 번도.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다 망쳤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어른 남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거짓말을 들킨 10대 소년 같았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너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네가 누구 편에 설지 결정할 시간. 나는 보고서를 다 검토할 거야. 만약 뭔가 맞지 않는 게 있으면 서류를 변호사에게 넘길 거다. 그리고 지아에게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전해라. 만약 단돈 1원이라도 더 사라지면 나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 재계, 남편을 알았던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릴 거야. 그녀의 경력, 그녀의 인맥은 잿더미가 될 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내쫓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시간을 주는 거야. 결정을 내려라,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인지 아니면 사기꾼의 파트너인지. 그는 말없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약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쓰라리지만 단단한 명료함과 함께였다. 내 아들은 성인이다. 그가 눈을 감기로 선택했다면 그것 또한 선택이다. 나는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물이 끓는 동안 서류가 담긴 파일을 쳐다보았다. 한때 나는 서류는 그저 종이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알았다. 그 안에 모든 진실과 모든 힘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틀 뒤 지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일부러 예의를 차렸지만 약간 긴장되어 있었다. 저희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서요. 그냥 좀 얘기하고 싶어서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안 오신 지 꽤 됐잖아요. 언제?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물었다. 토요일 6시쯤에요. 저희가 다 준비할 테니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오실 거죠? 가겠다. 나는 그녀가 거절을 예상한 듯 살짝 놀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는 듯 했다. 좋아요. 그럼 그때 봬요. 토요일, 나는 제 시간에 도착했다. 옷은 수수하지만 단정하게 입었다. 어두운 블라우스, 깔끔한 귀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다. 손에는 그 파일을 들고 있었다. 숨기지도 위협하지도 않았다. 단지 내가 잡채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대화를 하러 왔다는 증거처럼 들고 있었다. 문을 연 것은 지아였다. 얼굴에는 의례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무대에 서는데 익숙한 여자의 미소. 들어오세요.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다. 민준이가 부엌에서 나왔다. 옷차림은 평범했다. 피곤하고 지친 모습, 눈은 무거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나는 대답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전체 요리와 와인,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지아는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자르고 와인을 따랐다. 모든 것이 마치 다정한 분위기인 것처럼. 어머님, 좋아 보이세요. 그녀는 내 잔을 채우며 말했다. 고맙다. 나는 대답하고 내 앞에 파일을 놓았다.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게 두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는 옆에 앉았다. 그는 웃지도 쓸데없는 말을 하지도 않았다. 저희가 생각했는데요. 지아가 말을 시작했다. 서운한 감정을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건 차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린 가족이니까요. 물론이지, 내가 말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살짝 굳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어머님께서 서류를 좀 보셨다고 들었어요. 그건 좀 이상하네요. 우리 모두 어른인데. 이상한 건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회사 돈을 쓰는 거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상한 건 누군가 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내 자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건 모함이에요.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건 사실이야. 출력물을 보여줄 수 있다. 나는 그녀의 지출 내역과 그 하위 항목이 적힌 계획서가 담긴 종이 몇 장을 식탁에 올려놓았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이게 뭐죠? 지아는 종이를 집어들고 훑어보았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냥 낙서일 뿐이라고요. 제가 이걸 썼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지나가던 행인? 아니면 내 필체를 흉내낼 줄 아는 내 친구? 어머님은 저희 집을 침범하셨고 사적인 공간을 침해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아야,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에게는 나 자신과 내 재산을 보호할 법적 권리가 있다. 나는 내 아들이 준 열쇠로 집에 들어갔어. 나는 단돈 1원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내가 찾던 것을 찾았지. 그리고 이제 알고 싶구나. 네가 내 계좌에서 돈을 얼마나 더 빼낼 생각이었는지 후견인 신청을 하기 전에 말이다. 말도 안 돼요. 그녀가 소리쳤다. 민준 씨,
듣고 있어? 이분한테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다 봤어. 지아야, 엄마 집에 갔었어. 서류도 받고, 계획서도 받고, 지출 내역도 봤어. 그녀는 창백해졌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럴 리가. 왜 안 돼? 내가 끼어들었다. 네가 그동안 그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는데 왜 안 되겠니? 그는 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이제는 알아. 그리고 이제 이건 그의 선택이야. 당신이 그를 나에게서 등 돌리게 했어. 그녀가 소리쳤다. 아니, 지아야. 네가 스스로 모든 걸 한 거야. 나는 그냥 눈을 뜨게 해줬을 뿐이야. 정말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같이 세무서에 가자. 이 목록들을 보여주고 변호사들과 모든 걸 논의하자. 안 될 거 없잖아.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이건 협박이에요. 이건 제안이야. 네가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고 내 인생에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내가 모든 걸 관계기관에 넘기든지 선택해. 지아는 민준이를 쳐다보았다. 당신 이거 지지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나 뭘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본 건 부정할 수가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녀는 뒤로 물러섰다. 좋아. 그녀가 씩씩거렸다.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녀는 장으로 다가가 봉투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여기 500만 원. 지금 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드릴게요.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는 받지 않았다. 나는 현금은 받지 않는다. 공식적인 반환, 계좌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녀는 돌아서서 침실로 가버렸고 문을 쾅 닫았다. 나와 민준이는 침묵 속에 남았다. 그는 방을 서성이다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엄마,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생각했고 침묵했지. 하지만 이제 그만이다. 제가 그녀를 내쫓길 바라세요? 나는 네가 성인으로서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사랑과 조종 사이에서 선택하길 바란다. 나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묵인하지는 않을 거다. 그는 천천히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필요해요. 일주일 주겠다. 나는 말하고 일어섰다. 파일을 챙기고 옷을 입었다.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널 사랑한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이용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누구에게도, 심지어 너에게도. 나는 나왔다. 밖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아주 오랜만에 숨쉬기가 편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일부러 민준이에게 전화하지 않았고 상기시키지도 묻지도 않았다. 약속했던 만큼의 시간을 정확히 주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내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그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엄마,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금 가도 될까요? 그는 30분 만에 도착했다. 어두운 재킷 차림이었고 여행 가방도 다른 가방도 없었다. 손에는 봉투 하나만 들려 있었다. 식탁에 앉아 다른 곳을 쳐다보다가 이내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녀가 떠났어요. 어디로? 처음에는 그냥 울기만 하더니 짐을 쌌어요. 내가 배신자라고, 엄마의 도발에 넘어갔다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엄마가 모든 걸 꾸며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의미하다는 걸. 내가 아무리 질문해도 그녀는 모든 걸 부인할 거라는 걸.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요.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그녀를 감쌌던 것, 최근 몇 년간 엄마를 대했던 태도 모두요. 저는 정말 그녀가 저를 걱정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동안 그녀는 그냥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나는 침묵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주 오랜만에 내 아들처럼 보이는 다 큰 남자를. 그가 내게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남은 옷,
0만 원이에요.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었던 전부예요. 나머지는 빚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제가 찾을게요. 마지막 1원까지 다 갚을게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민준아. 내가 말했다. 네가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조용히 합의하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게 둬야죠. 다만 더 이상 저나 엄마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에게 차를 따라 주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안도감 때문이었다. 엄마, 그가 조용히 나를 쳐다보았다. 만약 저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해할게요. 나는 멈춰섰다. 바보 같은 소리. 당연히 보고 싶지. 나는 여전히 네 엄마야. 다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엄마지. 아양 떨지도 침묵하지도 않는.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민준아. 그리고 누구도 내 삶에 끼어들게 놔두지 않을 거야. 너조차도.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사랑은 할 거다. 그는 일어나 다가와서 나를 꼭 껴안았다. 진짜로 어색함이나 불편함 없이 마치 어릴 적 밖에서 비에 흠뻑 젖어 돌아왔을 때 내가 수건으로 감싸주던 것처럼. 고마워요, 엄마. 포기하지 않으셔서. 일어나서 모든 걸 바로잡아 주셔서. 왜냐하면 나는 그냥 연금 수급자가 아니라 박서윤이니까. 알겠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 존경심. 이제 뭐 하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나는 씩 웃었다. 맑은 정신으로 평온하게 살기 시작해야지. 어쩌면 바다로 여행을 가거나 시골집에서 지낼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냥 아침에 공원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거짓말 없이 소동 없이 커피를 마실지도 모르지. 그가 미소 지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이제는. 우리는 오랫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긴장감 속에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으로. 그러다 그는 떠났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건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 나는 파일을 닫았다. 그 안에 있던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야기는 끝났다. 이제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선택할 차례였다. 한 달이 지났다. 집은 다시 나의 집이 되었다. 끊임없는 긴장감 없이 누군가 내 서류를 뒤지거나 내 모든 걸음을 감시할 거라는 두려움 없이 나는 직접 찬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꺼내보고 남편의 물건들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 정리했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리에 두기 위해서. 서류가 담긴 파일은 금고에 넣었다. 그냥 만일을 위해서 그냥 두기로 했다. 이제 나는 인생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순진하게 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싶지도 않았다. 지아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이웃이 말하길 그녀는 도심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 어떤 재단에서 비서로 일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나는 복수하지 않았고 고소하지도 않았고 지인들에게 퍼뜨리지도 않았다. 그냥 지워버렸다. 민준이는 더 자주 오기 시작했다. 가식적인 걱정 없이. 긴장된 어떻게 지내세요? 없이. 그냥 차 마시고 이야기하러. 가끔 식료품을 가져왔고 가끔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 자신만 왔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예전의 친밀함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사이에는 가장 중요한 것, 정직함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지아를 변명하거나 다투지 않았다. 그는 들었고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가끔 꿈에 남편이 나왔다. 부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읽으며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잘했어, 서윤아. 해냈구나. 나는 잠에서 깨어나면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더 이상 힘들지 않았다. 그저 평온했다. 어느 날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집 앞 벤치에 차 한 잔을 들고 앉았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이 지나가고 나는 나무에 첫노란 잎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았다. 곧 가을이 오겠지.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고. 그저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뿐이라고. 환상 없이, 두려움 없이, 내 집에 다른 사람의 거짓말 없이.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같은 박서윤, 꼿꼿한 허리, 맑은 정신, 내 삶을 가진 그 삶이 어떻든 간에.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